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병일입니다. 미중 경제 전쟁과 통상 질서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되면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전쟁은 끝나고 다시 세상은 옛날로 돌아갈까요? 그러면 통상 질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4년 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질문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을 주의 깊게 보시죠. 금년 봄에 여러분이 아마 이번 여름에 여기 가서 저 광장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눈부신 이 이태리 태양을 느껴보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자님께서는 여기를 아마 그 유명한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장소는 금년 봄에 텅텅 비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스페인 계단이죠. 이 텅 빈 광장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이제 배달의 민족이죠.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영화도 아니고 페이크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일은 아마 중국이 그동안 전 세계 공장이 되면서 이제는 이념이 달라도 거래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다는 그런 세계화가 1990년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30년 동안 전 세계를 엄청나게 국경의 개념이 없이 몰아붙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태리처럼 중국 우한에서 그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집단 감염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문화적인 이유, 또 이태리에 뭐 고령자가 많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뉴스를 찾을 수 있었어요. 뉴요크라는 이제 주간지인데요. 최근 이제 어떤 이야기를 실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는 대로 창 바깥에 이태리 북부의 눈부신 모습이 펼쳐져 있죠. 저기에 황금빛 벌판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초록색의 세코야 나무가 있고요. 붉은색 전형적인 이태리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바깥으로 하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태리 사람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체육복을 입고 있고요. 열심히 미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태리에서 구할 수 있는 원단이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난 한 20년 동안 이태리 북부 지역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적법으로 불법으로 이주해서 이태리를 무대로 이태리 브랜드를 일거리를 받아서 조립을 하는 하청 노동자로 바뀌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실제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서구의 많은 미디어는 이태리 북부 지역이 차이나타운으로 바뀌고 있고 그 차이나타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이런 많은 중국 노동자가 이주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단 거주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많은 세계인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친지들이 이태리에서 만들어지는 이른바 우리가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정확히는 디자이너 브랜드겠죠. 그런 물건을 샀을 때 그게 이태리 브랜드는 맞지만 이태리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국인이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중국이 중심으로 된 전 세계 밸류 체인이죠.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전 세계가 얼마나 연결된 이해를 하려면은 아마 이런 그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8년 덩쇼평의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전 세계 공장으로 떠올랐고요. 중국이 초기에 제공한 것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제공을 했죠. 노동자의 많은 부분은 중국 내부에서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공장을 지을 자본, 그리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주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로 갔던 대한민국, 일본, 대만 여기에 있는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80년대, 90년대 중국의 계획개방을 타고 엄청나게 중국이 많이 투자를 했고요. 또 90년대 21세기 초반에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인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갖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급 조건은 달성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리 공급 조건이 뛰어나도 아무리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물건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공장을 오늘만 돌리고 말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물량이 확보되고 일자리를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장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갔지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게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무역 조건을 해줄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심려를 기울인 것이 WTO 가입입니다. WTO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다자무역 체제 심볼이죠.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 무려 15년간의 긴 협상을 했고요. 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죠. 미국은 WTO 체제의 설계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중국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15년의 긴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1999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겠다는 미국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 사실 미국 정치는 완전히 양분화돼 있었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논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중국 사람 모든 사람한테 자전거 한 대씩 팔면은 10억 대 이상 팔 수 있다. 이런 시상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죠. 하지만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은 중국은 우리랑 체제가 다르다. 공산당 일당 독재이고 정치 이념도 다르고 거기에서는 인권, 집회 이런 자유가 없기 때문에 왜 중국한테 똑같은 경제적인 권리를 주느냐. 이런 거 주는 순간 우리의 레버리지가 없어진다. 이 둘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이 팽팽하게 갈린 여론의 리더십을 행사한 것이 1999년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고요. 클린턴은 이때 유명한 연설을 했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찬성도 반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처럼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그렇지만 정치 체제는 우리하고 다른 국가를 우리가 만든 시스템 안에 두는 것이 우리한테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두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클린턴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을 우리가 만든 규범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에 만약에 가입시키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육하고 투자하고 인력 교류를 하면서 아마 중국의 많은 경제적인 부가 상승이 되고 기회가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압도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우위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아마 중국이 변할 것입니다. 그 중국의 변화는 단순히 중국이 개도국에서 중진국가 이 정도의 경제적인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 체제가 억압적인 제도에서 굉장히 유연한 제도로 바뀔 것이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중국 포용론이죠. 1999년에 미국은 중국 포용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용론은 민주당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공화당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2016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는 그런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지난 17년 동안 미국 정치를 관통하는 합의였어요. 자, 이런 합의에 힘입어서 중국이 드디어 WTO 가입을 합니다. 2001년 11월 중국은 WTO 가입을 했고요. 이때 중국 대표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서명하시는 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가 만든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우리는 새로운 룰을 우리가 쓰겠다. 제가 봤을 때 2020년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이런 중국이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룰을 쓰겠다 하는 그런 변신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그 룰은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서구의 기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룰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중국 포용론은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기준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옛날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적인 수직 상승이 시작이 되죠.
21세기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은 30%가 넘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거의 1대 10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다른 경쟁 국가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유럽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은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 독일을 제치고 G3가 되고요.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G2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중국은 거의 15%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미국의 반을 넘는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약진은 계속이 되고 미국의 점진적인 쇠퇴는 계속이 됐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는 미국의 지도부 그리고 중국의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미국의 지도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진작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늦은 거 아니냐. 아마 중국 지도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드디어 우리 시간이 왔다. 이제 조금만 더 이 속도를 붙이게 되면 저 붉은색 그래프가 검정색 그래프를 뚫고 지나갈 것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붉은색 그래프가 언제쯤 검정색 그래프를 뚫고 갈 것인가? 이야기는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G1이 되는 순간이 언제 올 것인가? 자,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1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규모로 이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는 이미 기존과 같은 중국 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이라는 시장을 예전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아마 저런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자무역 체제 WTO 지금 위기죠. 이 WTO가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10년이 넘었고요.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WTO는 말씀드린 대로 세계 무역 기구고 다자무역 체제를 관장하는 건데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습니다. 입법 기능과 사법 기능이 있습니다. 입법 기능은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수차례 무역 협상을 통해서 많은 관세가 내려갔습니다만은 아직도 농산품 일부 부분에서는 높은 관세가 있고요. 또 새롭게 나오는 디지털 무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 규범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무역 규범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강자의 논리가 판을 치는 정글이 되겠죠. 다자 체제가 대한민국 같은 통상국가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정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한 도하 라운드 2001년에 출범했는데 지금 19년째 표류 중입니다. 표류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없이 지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입법 기능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WTO가 많은 국가들이 한번 WTO에서 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분쟁 해결 조정이라는 사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법 기능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WTO 사법 기능은 2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심이 있고요. 1심에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2심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2심까지 갔고요. 이 항소심이라고 하는 2심을 하려면은 3명의 상소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3명의 상소위원이 지금 딱 한 명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WTO가 너무나 미국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결심을 해서 새로운 상소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뽑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하고 분쟁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무역 분쟁이 생겨서 WTO로 가져간다고 칩시다. 1심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만약에 패소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텐데 이의를 다룰 수 있는 상소심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3명이 있어야 상소심이 구성이 1명밖에 없는 거. 거의 이제 마비된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영구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많은 회원국들은 분쟁을 WTO로 가지 않겠죠. 만약에 많은 분쟁이 WTO로 가지 않게 되면은 아마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WTO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입법 기능과 사법 기능이 거의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WTO는 어떻게 보면은 식물인간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WTO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개혁 개방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 개방이 약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많은 국가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왜냐?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중국 방식으로 실용적으로 점진적으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자, 그런데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그 느리지만 꾸준하게 오던 그 길도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 경제라는 것이 엄청난 보조금과 국영기업과 또 디지털 경제 핵심인 사이버 분야, 또 많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WTO에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는 거의 세계 무역이 표류하고 있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이 역할을 하려면은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둘은 지금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WTO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남긴 유산이 만만치 않아요.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규범 중심의 다자 체제를 미국의 건육질 힘에 의존하는 파워 중심으로 바꿨고요. 다자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주의를 일관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룰만 지키면은 얼마든지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는 이 프리 앤 오픈 트레이드를 이제는 미국의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강대국의 목적에 의해서 수량을 정하는 관리 모욕으로 바뀌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 디지털 이슈, 사이버 이슈에 대해서 안보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무역은 뒷자리로 밀려나고 안보 논리가 판을 치는 이른바 안보 무역의 연계가 들어섰습니다. 자, 바이든은 이런 미국을 다시 국제 무대에 복귀시키려고 그래요. 금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바이든이 미국의 유명한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Why America must lead again? 왜 미국은 다시 세계를 이끌어야 되느냐? 지난 4년 동안 미국 우선을 외치는 트럼프가 퇴장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세계 무대에서 다자주의를 이끌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바이든의 주장인데, 자,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남긴 유산은 그의 전임자인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 21세기 무역 규칙을 쓸 수 없다고 하면서 만든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12개 국가 간의 맺은 최대 무역 협정인 TPP, 여기에 대통령 직무 시작 첫날 스스로 탈퇴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1개 국가가 모여서 TPP에 Comprehensive와 Progressive란 두 단어를 지어보면 11개 국가들의 이 트레이드 블락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과연 바이든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또 트럼프 4년 내내 트럼프는 동맹들 조롱하고 거의 적대시했어요. 사실 미국이 2차 세계전 이후에 전 세계 슈퍼파워인 동시에 소프트파워를 행사할 수 있던 것은 동맹과 연계를 해서 공동의 위기, 공동의 적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은 독재주의 국가들의 이 리더들은 자기의 친구라고 일컫고, 미국에게 많은 무역수의 적자를 안겨주는 독일,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거의 뭐 얘들은 나쁜 그런 나라들이다, 이런 식으로 희화를 했죠. 저는 나중에 역사책이 트럼프 4년의 국제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을 들라 그러면 주저앉지 않고 이 사진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 사진은 2018년 캐나다에서 벌어진 G7 회의인데요. G7 회의라는 건 말 그대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 거의 지금 어디 동네 식당에서 기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팔짱을 끼고 있고 눈은 허공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 트럼프 향해서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굉장히 이 결연한 자세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주위에 난처한 표정의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은 많은 동맹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중국과의 이 경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바이든은 다시 동맹을 연결하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트럼프 4년 동안 일방적으로 내몰리고 마음이 상한 동맹들이 과연 바이든이라고 해서 쉽게 마음을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관측은 바이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 30세 델라웨 상원이 되고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워싱턴 정가의 핵심이었고요. 특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시진핑과 그리고 중국의 많은 지도부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또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것은 누가 더 중국한테 세게 나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의 이런 점을 약점이라고 트럼프는 맹공을 했고요. 바이든은 트럼프가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인 인권,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깜짝 쇼와 변칙으로 거래만 하려고 하는 트럼프를 맹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평가는 트럼프가 4년 동안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인 거, 그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트럼프의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 자기들은 동맹과 가치를 중시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왜 바이든이 일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중국에게 유화적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가 하면은 미국의 워싱턴에서 정책을 좌우하는 보수 그리고 자유 양쪽 진영의 핵심 결정권자들은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지난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대표적인 리더격인 뉴트 깅그리치라는 옛날 하원의원 의장, 깅그리치가 최근에 책을 썼어요. 깅그리치는 제가 오늘 강연 초반에 보여드린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포용하자고 했을 때 반대당인 공화당이지만 하원 의장으로서 그 정책을 지지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중국을 우리가 포용을 했을 때 중국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뉴트 깅그리치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중국 우리가 몰랐고 우리가 스스로 환상에 젖어 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의 국가안보 통상정책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에서 너무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피우 리서치가 매년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와서 73% 미국인이 중국인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22%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되는 미국, 4년에 한 번씩 대선해야 되는 미국, 아마 유화적인 중국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면 자기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번에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저기 붉은색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지이고요. 그리고 푸른색은 바이든을 지지한 주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박빙의 선거였어요. 트럼프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7,400만 표를 받았고요. 오바마 대통령 당선될 때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 트럼프는 사라졌지만 트럼프식 대중 인기 영합주의 파퓰리즘 살아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처럼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표심이 완전히 민주당으로 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 바이든은 중국을 그의 방식으로 거세게 몰아붙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협력만을 하게 되면은 러스트벨트 표심이 2년 후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방향은 분명하지만 거리로 가는 속도, 방식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중국한테 유화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TPP를 그대로 끌어안을 수도 없고 이런 굉장한 딜레마 상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이 통상정책, 경제정책은 사실 트럼프보다 훨씬 더 보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에요. 많은 미국의 중산층을 저희가 끌어안기 위해서 구매 혁신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중국의 이 미국에 대한 도전의 핵심은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전 세계 디지털 플랫폼의 많은 부분이 미국산 대 중국산이 경쟁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 중국 기업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있고 자기 핵심 이익을 전 세계적으로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중국 정부와 개방된 정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은 5막이라는 큰 이제 연극이라고 따지면 이제 1막이 끝난 것 같습니다. 2막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의 견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요. 중국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많았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생태계 그리고 전 세계 밸류 체인은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완벽하게 쪼개지진 않겠지만은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전 세계 두 개의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가 있고요. 중국에 또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선전을 중심으로 한. 이 둘은 지금까지 협력과 경쟁이었어요. 왜 협력과 경쟁이냐?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듭니다. 이란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에서. 이들은 뭔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실험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캘리포니아 가지고 있는 많은 규제 때문에 환경 규제, 동물 인권 보험 등등 규제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험은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그런 규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사후적으로 규제할 따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빛의 속도로 상용화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지갑을 향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모델이었어요. 따라서 이 둘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처럼 움직였는데 협력과 경쟁인데 지금처럼 미중 대립이 가속화되고 또 이런 식의 대립과 견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변치한다고 생각이 되면 아마 4년 후쯤에 되면은 이 생태계가 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디커플링이죠. 모든 분야의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기술 분야, 특히 안보와 연관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처럼 한쪽은 중국, 한쪽은 미국, 양쪽으로 다 이 연결을 하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한 그 국가는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온 그런 순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